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일터지만 잠시라도 생각을 정리하고 또 숨을 고르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지만 실속 있는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고용시장이 상단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하단은 회복이 지연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고용 흐름의 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총은 대기업과 상용직 중심의 고용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임시 일용직 중심의 고용은 축소되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대와 30대 가운데 그냥 쉬었음 인구는 71만 7천 명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은 채용을 줄이고 근로자는 이직을 기피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이동성도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이에 경총은 고용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활동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고용률과 실업률 등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해 더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7월 12일까지이며 통계적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철저히 이수한 전담 조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이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항목은 경제활동 상태뿐만 아니라 취업자와 실업자의 특성,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및 고용 서비스 수요 등 모두 9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표되며 장애인들의 일자리 현실을 두루 살피는 맞춤형 정책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고용상 남녀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7%가 채용이나 승진, 배치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73.1%가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반면 남성은 절반 이하에 그쳐 성별 간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무 배치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피해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실제 시정을 신청한 비율은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에 더욱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 운영 전문가가 최근 미래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 흔히 반도체나 AI 개발 분야를 먼저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농업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날씨에 크게 의존하던 기존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온실이나 농장 내부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첨단 시스템인데요.
스마트팜 운영 전문가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환경 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온실 내부의 온도나 물 공급량, 환기 시스템 등을 조정합니다. 단순히 기계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작물별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춰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작은 수치 변화가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데이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 수치가 나타나더라도 작물의 상태나 생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온도와 습도 변화는 물론 작물의 미세한 색 변화나 성장 속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정밀한 관찰력과 분석 능력이 중요한 역량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농업 관련 전공뿐 아니라 ICT와 데이터 분석 분야를 공부한 인재들도 스마트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 대상 스마트팜 교육과 창업 지원, 실습 지원의 전문 교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경험을 통해 농업 지식과 기술 운용 능력을 함께 키우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식량 안보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마트 농업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흙과 햇빛의 영역으로만 느껴졌던 농업이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미래 농업의 변화를 이끄는 스마트팜 운영 전문가,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현장형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기후변화와 일손 보존기라는 농촌의 현실 속에서 이 첨단 기술과 데이터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수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서류 합격 소식 들었을 때 기쁨도 잠시, 면접 때 뭐 입고 가지라는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면접 정장 한 벌에 셔츠, 구두, 넥타이까지 제대로 갖추려면 수십만 원이 훌쩍 깨집니다. 알바비로 생활비 대기도 벅찬 취중생들에게는 이 면접 준비 비용이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잡정보에서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완벽하게 지켜줄 대박 꿀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면접 정장 절대 돈 주고 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전국 지자체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료로 빌려주는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제도가 현재 아주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의 취업 날개 서비스가 있는데요. 에이, 무료로 빌려주면 대충 헌옷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취준생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올해 대여 지점을 무려 15개까지 대폭 늘렸는데요. 실제 정장 전문 대여 업체와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전문가가 내 체형과 지원하는 직무 스타일 컨셉트에 딱 맞게 그 자리에서 수선과 스타일리까지 모두 다 해줍니다. 또한 대여 범위도 엄청납니다. 남성분들은 자켓과 바지는 물론이고요. 셔츠, 구두, 넥타이에 벨트까지. 또 여성분들은 자켓, 스커트나 바지, 블라우스에 구두까지 그야말로 풀세트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한 번 빌리면 3박 4일 동안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1년에 무려 최대 10번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접이 여러 번 잡혀도 비용 걱정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좋은 제도가 서울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현재 전국 수많은 지자체에서 똑같이 운영 중인데요. 경기도는 화성, 수원, 평택 등 각 지역 포털이나 자바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인천의 드림나래를 비롯해 대구, 부산, 그리고 포항 등 전국 지자체의 청년 포털에서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네, 다만 이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일 면접이니까 그냥 옷 받으러 갈게요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청년 포털이나 일자리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때 진짜 면접을 보러 간다는 증빙 서류,
즉 면접 안내 문자 캡처본이나 이메일 등을 첨부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면 면접뿐만 아니라 비실시간 영상 면접을 보는 경우에도 정장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 넓어졌으니까요. 화면에 깔끔하게 나오도록 꼭 챙겨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비싼 정장 가격 때문에 면접 전부터 기죽지 마시고 국가가 달아주는 이 취업 날개 멋지게 장착하셔서 면접장에서 당당하게 합격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면접을 앞두고 옷차림부터 걱정해 본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온전히 면접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잡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 만나볼 직업은 다가오는 미래의 하늘길을 관리하는 사람들, 바로 드론교통 관제사입니다. 드론은 이제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서 택배 배송과 재난 감시, 시설 점검, 농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늘을 활용한 미래교통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드론의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할 새로운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드론교통 관제사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이 있습니다. 과거 드론은 일부 취미 활동이나 영상 촬영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물류 배송과 산불 감시,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같은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도심 하늘을 이동하는 미래형 교통수단, UAM 경쟁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실증 사업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드론과 미래형 비행체가 많아질수록 하늘에서도 충돌 위험과 혼잡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이동하며 배송 점검과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하늘 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통제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바로 드론교통 관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드론교통 관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드론교통 관제사는 드론의 비행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의 교통관제센터가 하늘 위로 올라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드론이 비행하기 전 허가된 비행구역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다른 드론과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지 점검합니다. 또 비행 중에 관제 시스템을 통해 드론의 위치와 속도, 통신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만약 강풍이나 통신 장애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우회 경로를 안내하거나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특히 재난 현장이나 응급물품 배송처럼 우선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행 순서를 조정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항공교통 UAM이 본격 상용화되면 사람이 탑승한 미래형 비행체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항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이 있는데요. 드론 조종과 항공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기 위해 관련 자격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항공교통과 통신 시스템, GPS와 관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드론 관련 학과나 항공전자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공부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는 집중력과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드론교통 관제사가 미래 직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드론이 물류와 재난 대응, 시설 관리, 치안 분야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결국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신호체계와 교통관제가 필요해졌듯 미래에는 하늘길에도 이 새로운 교통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질 예정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늘의 흐름을 읽고 수많은 비행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드론교통 관제사는 다가올 미래도시의 하늘길을 책임질 핵심 직업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하늘길을 안전하게 열어가는 드론 교통 관제사의 활약을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5월이 되면 주말에 등산이나 사내 행사를 꼭 기획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상사들은 소통을 위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평일의 피로를 이어가는 연장 근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 친목을 가장한 주말 사내 행사, 과연 단합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주말을 빼앗는 민폐가 될까요? 소연 아나운서, 실제 직장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주말 행사는 명백한 민폐로 받아들여집니다. 평일에 온 힘을 다해 일한 직원들에게 주말은 온전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주말까지 동료들을 만나 눈치를 보며 등산을 해야 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배가 될 겁니다. 겉으로는 소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직원의 개인 정비 시간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권력 남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주말 휴식을 빼앗기면 월요일 출근길이 피곤해지고 결국 업무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은 휴식을 위한 시간인데 이를 빼앗기면 월요일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연 아나운서, 그렇다면 이 리더들은 왜 자꾸 주말 행사를 열려고 하는 걸까요? 네, 사실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순수한 목적일 겁니다. 사무실을 벗어난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벽을 허물고 친해지자는 뜻이죠. 하지만 소통을 왜 직원의 주말 시간에 강요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요즘 직장인들은 일과 사생활의 경계를 확실히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불편한 압박일 뿐이겠죠. 억지로 모인다고 없던 애사심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회사에 대한 반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선이라도 상대의 반감만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주말 행사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소연 아나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합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평일 근무 시간 내에서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금요일 오후 업무 시간을 활용해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평일 오후 시간에 문화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배려로 느껴지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단합력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내 동호회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인 것 같은데요. 전체 직원을 강제로 모으기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취미를 공유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죠. 강제성이 사라질 때 진짜 친목이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평일 시간을 활용해서 자발적인 동호회를 하거나 이런 것이 진짜 단합이다 이런 의견이 함께 나눠봤습니다. 진짜 팀워크는 주말에 다 같이 산을 오른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이 평소 사무실에서 서로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또 온전하게 휴식을 존중해주는 이런 다정한 배려 속에서 싹트는 것이 바로 애사심과 팀워크일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주말만큼은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각자의 삶을 채우는 시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잡토크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잡인 스토리를 원호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린 시간, 잡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고나 응급 상황 이후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아주 짧은 시간. 누군가에게는 이 골든타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생명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외상외과 전문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외상외과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처럼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분야인데요. 특히 응급 상황이 많은 만큼 빠른 판단과 고난도의 수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힘든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의료 환경에서 외상외과는 위험성과 업무 강도에 비해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국종 교수는 살릴 수 있는 환자는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 역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치료하며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당시 총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했던 석 선장은 수차례의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는 밤낮 없이 환자를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 뒤에는 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했습니다. 늘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그리고 중증 외장센터 운영 문제까지 이국종 교수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국내 외상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그는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는데요. 실제로 중증 외상 분야는 높은 위험성과 긴 근무 시간 때문에 의료진 부족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는 닥터 헬기 도입과 권역 외상센터 확대 등 응급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끝까지 생명을 붙잡으려 했던 태도,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의사는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생명을 대하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생과 사의 경계 한가운데서 단 1%의 가능성만 남아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재능보다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다들 잘 알고 있는 이국종 교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오늘의 자빈스토리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하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이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편의점은 단순히 간식을 사는 공간을 넘어서 생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찾는 것은 물론이고 배달 주문이나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한 곳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편의점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점의 변화가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이 빠르게 변화하는 배경에는 소비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빠르고 간편한 소비를 선호하는 흐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생활 속 이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업계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편의점 업체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편의점은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와 배달 거점 기능은 이미 익숙한 모습이 됐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세탁 서비스나 온라인 주문 상품 픽업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물류 거점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전국 곳곳에 있는 편의점 매장을 활용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은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서서 유통과 물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야 시간대 무인 운영이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밤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키오스크와 스마트 결제 시스템, AI 기반 재고 관리 기술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역시 기술 기반 산업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산과 상품 진열 중심의 업무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고 관리와 배달 대응, 디지털 시스템 운영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인 하이브리드 매장이 늘어나면서 단순 계산 업무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 물류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배달과 물류 관련 업무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데요. 결국 편의점 산업 역시 단순 판매 중심 구조에서 운영과 관리 중심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편의점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이 소비와 물류, 기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산업의 역할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필요한 역량 역시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도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 흐름과 기술 환경이 반영되는 산업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가장 가까운 공간 편의점. 그 안에서는 지금 소비 방식과 산업 구조,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터 역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 속에서 일터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편의점 매장 안에서 세상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달라지는 기술 흐름 속에서 우리가 채워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보는 일터, 잡 이슈 시간인데요.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 데이터의 핵심은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안착지가 아닌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첫 일자리에 진입한 청년 임금 근로자의 무려 70.7%가 이미 첫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불과 1년 6개월에 그쳤는데요. 사실상 취업 청년 10명 중 7명은 입사 후 1년 반 만에 다시 구직 시장으로 튕겨나가는 초기 이탈 시대가 데이터로 확인된 셈입니다. 네, 소연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청년들의 이탈 속도가 무척 빠른데 원인은 근로 조건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왜 첫 단추를 풀고 회사를 결정했나 봤더니 전체의 45.1%가 보수나 근로시간 등 전체 근로여건 불만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첫 직장을 계약직으로 시작한 청년 3명 중 1명은 다음 직장 역시 계약직으로 이동했다는 점인데요. 열악한 출발선이 불안정한 고용을 반복시키면서 청년들을 조기 퇴사와 제2직의 굴레로 밀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첫 직장을 떠난 뒤에도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 청년들이 퇴사 후에 마주하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직장을 호기롭게 그만두었지만 그만큼 장기 미취업이라는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첫 직장 퇴사 후 다시 취업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비중이 30%까지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첫 직장을 나와 재취업이 늦어지면 결국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쉬었음 인구로 유입될 우려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면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신입을 뽑아 키우기보다는 즉시 전력감을 원하다 보니 청년들도 첫 직장을 경력 쌓기용 스펙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큰 상황에서 단순히 청년들에게 끈기가 없다고 다그칠 게 아니라 초기 경력 단계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직무 매칭과 중소기업 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만 일터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청년의 조기 퇴사는 일터의 질적 개선을 해달라는 처절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양질의 질자리 연계와 기업들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이슈,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수연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취준생과 주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과연 내 자리가 한국에 있기는 할까라고 합니다. 바로 생계형 워킹홀리데이 열풍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어학연수나 여행이 목적이었다면 요즘은 치솟는 국내 취업 문턱과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피해서 아예 해외 일터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일터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가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워킹홀리데이 하면은 좀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오는 낭만,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독서실이나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차라리 해외로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통계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통계 데이터를 보면요. 청년들의 움직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건수는 2022년에 약 2만 건을 넘었고요. 불과 2년 만인 지난 2024년에는 무려 38,590건으로 2배 가까이나 폭증했습니다. 네, 특히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1위가 호주, 2위가 캐나다, 3위가 일본 순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외국인 워홀러 3명 중 1명이 한국 청년일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데요. 한국에서는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럴 바엔 해외로 가자 하고 짐을 싸는 거잖아요. 청년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인 셈이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청년층이 겪는 극심한 취업 경쟁과 낮은 초봉, 또 그리고 불안정한 계약직이 청년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 국내 고용시장이 청년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고용 한파의 증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이른바 해외 취업 생존법이 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워홀 열풍에 아주 뼈아픈 반전 데이터, 즉 그림자가 존재하는데요. 혹시 소연 아나운서 리셋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 들어봤습니다. 해외에서 진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경력이 0으로 리셋되는 현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귀국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 호주 현지 카페나 호텔에서 바리스타나 서비스직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일하고 돌아와도 국내 기업에 지원할 때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요즘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채용 트렌드가 수식 채용인데 또 실무 경력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문을 뚫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 조사 결과 해외 경험 자체보다 지원 직무와의 실제 연관성을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준비 없이 떠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무경력 신입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 청년들과 국내 기업을 매칭해주는 연계 대책을 좀 촘촘하게 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의 해외 진출은 낭만이 아니라 커리어 생존 전략인 만큼 돌아왔을 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철저한 직무 중심의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낯선 땅에서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본 일터였습니다. 네, 해외 일터가 아니라 이 국내 취업난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한 대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고영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요소들인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집에 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과전은 한 번 구매하면 오래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관리 역시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러한 생활의 기준을 바꾸며 대한민국 렌탈 문화를 대중화한 기업 코웨이입니다. 코웨이의 시작은 1989년입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지만 정수기는 일부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고가의 생활 가전에 가까웠는데요. 코웨이는 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제품 판매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필터 교체를 함께 제공하는 렌탈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 시절 가전제품은 한 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코웨이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관리 서비스를 함께 받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문 관리사인 코디 서비스 역시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기적으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렌탈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후 정수기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코웨이 역시 생활 환경 가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코웨이는 정수기를 시작으로 공기청정기와 비데, 매트리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시기에는 공기청정기 시장 성장세도 가팔라졌습니다. 코웨이는 가정 환경과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제품들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여기에 관리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사용자는 제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방문 관리를 통해 꾸준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품을 구매해 오래 사용하는 문화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관리받으며 이용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역시 렌탈 산업 성장의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 시장인데요. 현지기후와 생활 방식에 맞춘 제품 전략, 그리고 방문 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수요 증가 흐름에 맞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활가전 기업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도 있었습니다. 필터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웨이는 다양한 국제 인증과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웨이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흐름이 바로 구독 경제인데요. 제품을 직접 구매하기보다 필요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리받는 소비 방식이 확산되면서 렌탈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와 LOT 기술을 접목한 관리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친환경 제품 개발과 ESG 경영에도 힘쓰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웨이는 생활가전 기업이라는 이미지뿐 아니라 생활 환경 전반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우리 소비 방식과 생활 문화를 바꿔온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수기 한 대에서 시작된 변화는 렌탈 산업과 구독 경제, 그리고 스마트 생활 관리까지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온 코웨이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웨이가 또 어떤 새로운 생활의 기준을 만들어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제품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의 기준을 바꾼 코웨이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초여름 날씨엔 시원한 바람 맞으며 자연 속을 걷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아름다운 호숫길 산책에 명품 한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강원도 횡성에서 열리는 특별한 힐링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한우명가 횡성 호숫길 축제인데요. 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가 아니라 푸른 호숫길과 숲길을 걸으며 횡성 한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형 힐링 축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횡성 호숫길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초여름 햇살 아래 반짝이는 호수 풍경과 시원한 숲길이 어우러져 가족 나들이나 커플 여행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횡성 호숫길 축제가 어떤 매력을 가진 축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제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횡성 호숫길 5구간과 망향의 동산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요.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횡성 호숫길 5코스를 중심으로 걷기와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횡성 호숫길 5코스는 가족길이라는 이름답게 경사가 심하지 않고 길이 평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유명합니다. 총 길이는 약 9km 정도로 호숫길 데크길과 숲길이 이어져 있어 산책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일반 기준 2,000원이며 횡성 군민과 경로의대, 국가유공자 등은 할인 혜택도 제공이 됩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한우 시식 행사와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메인 행사인 호숫길 걷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역시 걷기와 먹거리입니다. 횡성 호숫길 5코스는 호숫길을 따라 데크길과 흙길이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걷는 내내 시원한 호수 풍경과 초여름의 싱그러운 공기를 함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곳곳에는 전망대와 포토존, 아기자기한 조형물들도 설치되어 있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타이타닉 포토존은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인기 인증샷 장소라고 합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다면 스탬프 투어나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데요.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이나 어린이 한우 퀴즈 같은 가족형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머물기도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횡성 한우 미식 체험인데요. 횡성 축협과 지역 농가에서 준비한 1등급 한우를 현장에서 맛볼 수 있고 횡성의 특산물인 더덕과 함께 즐기는 구이 메뉴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즐기는 한우 식사는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 횡성 호숫길 축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쉼의 축제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도심보다 자연 속에서 천천히 쉬어가는 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축제 역시 빠르게 소비하는 형태의 축제보다는
걷고 쉬고 먹으며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 덕분에 강원도 대표 힐링 코스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지역 농산물과 직거래 장터도 함께 열릴 예정인데요. 횡성 더덕과 안흥찐빵, 지역 농가 특산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도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메인 주차장인 망향동산 주변이 상당히 혼잡할 가능성이 큰데요. 횡성구는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 대중교통 셔틀 이용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려견 동반 산책도 가능한데요. 목줄 착용과 배변 봉투 지참 등 기본 수칙만 지키면 반려동물과 함께 호수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요일은 비교적 한산하게 산책을 즐기기 좋고 토요일은 메인 행사 중심으로 축제 분위기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날로 예상됩니다. 푸른 호수길과 숲길 그리고 명품 한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초여름 힐링 축제. 이번 6월 조금은 여유롭게 걷고 쉬며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강원도 횡성 호수길 축제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원한 호수바람과 횡성 한우의 풍미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횡성 호수길 축제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고속철도 예매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실 텐데요.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평택과 오송 구간은 더 이상 열차를 늘릴 수 없을 정도의 상습 병목 구간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했는데요. 바로 중년 열차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에 예정된 고속철도 최종 통합을 앞두고 시작된 이 시범 운행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년 운행이란 열차 두 편성을 연결해서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KTX는 코레일, SRT는 SR 이렇게 따로 운영됐었습니다. 이제 시범 운행에서는 KTX와 SRT를 서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긴 열차처럼 운행하는 건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좌석 증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차 횟수가 늘릴 수 없었다면 이제는 한 번 달릴 때 길게 달리는 건데요. 추가 확보한 차량을 활용해서 일부 열차는 기존보다 좌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처럼 예매 경쟁이 치열했던 시간대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요금 인하가 있습니다. 이번 중년 운행 열차는 KTX와 SRT 운임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수서역을 오가는 KTX 요금을 약 10% 낮췄는데요. 기존에는 KTX 요금이 SRT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 운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SRT 기준에 맞춰 조정되는데요. 다만 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중년 열차를 이용하면 먼 거리 이동도 조금씩 편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년 열차는 두 개의 독립된 열차를 연결한 형태이기 때문에 열차 내부에서 앞열차와 뒤열차 사이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티켓에 적힌 호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탑승 위치까지 미리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수서역 출도착 KTX는 코레일 앱에서 서울역 출도착 SRT는 SR 앱에서 이렇게 각각 예매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오늘 9월 이후에는 예매 시스템까지 하나로 통합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이겠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그동안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해왔고요. 최근까지 제동과 통신, 비상제어 시스템에 대한 시운전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년열차 시범 운행을 통해서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예매 전쟁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중년연차 시범은행 알쓸정 알아봤습니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변화, 또 우리가 배워서 이용해야 할 변화들이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